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초입문과정의 마무리 편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6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주제를 정했고, 작년에는 무려 9문제나 나왔습니다. 이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생활법률인데 통상 5개 정도 출제를 하다가 9문제 나왔으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러면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을 체크하는데, 교재 61페이지 그 제목 밑에 보면 1장 부동산 거래 신고 작은 단원 있죠. 밑에 2장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문서니까 빠졌지만 밑에 제3장하고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제3장 외국인 제3장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그러면 이제 3개 법률이 나타났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은 모두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출제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문서에는 지금 3장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내용이 없는데,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거기까지도 건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치고, 이 아파트를 6억에 사고 팔았다. 이런 6억이라는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법률이죠. 지금 시험에 나오니까 당연히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사람이죠. 사고 팔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에 위반을 하면 뭐가 쫙 내려오는데 한 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위반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분이죠. 공부해놓고 돌아서면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되는 법률은 위반했다 하면 무조건 500 딱 찍어놓고 아닌 거 2개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아닌 거 2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고하는 거 위반하면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 위반하면요 이렇게 물으면 자동으로 500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80%가 500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닌 거 2개를 고민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샀는데 신고를 안 해서 500만 원 과태료가 나오면 눈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해야 될 것은, 무슨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신고할까요? 관심이 가져야 되죠.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또 언제까지 신고할까요?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이게 공부고, 이 내용이 궁금한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생활법률로서 출발을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생활법률이니까. 한 장 넘기셔서 교재 6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제일 상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번 첫째 줄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17회 시험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하고 제도를 도입한 게 실거래가 신고제도, 즉 이 제도가 그때 도입이 됐고, 부동산 규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제재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두째 줄에 보면 주택 분양권을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부동산이 소재하는 신고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시키고, 이제 이런 말이 보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시지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고 팔았다. 그럼 5억이지만 그 공시지가는 한 4억쯤 되겠죠.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얼마나 적는다? 4억으로 적는다고. 어차피 세금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죠? 그걸 다운계약서 이런 게 다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하던 게 자연스러운데, 지금 청문회 등을 할 때 그런 걸 이제 다운계약서 작성한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으로 막 나오죠. 근데 그때는 그게 만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세금을 실거래가로 매기니까
세금의 부담이 최소한 20, 30%확 올라갔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하려는 제도였습니다. 그 내용의 제일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좀 전에도 받아쓰기 했지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2017년 1월 20일 시행되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여러 가지 보완을 하여 최근 2017년 1월 20일부터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졌고 이 법이 모두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9문제 나왔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통상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밑에 다시 동그라미 한번 합니다. 이 법률의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거래 신고 크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한 줄 내려오면 아까 받아쓰기 했죠. 외국인 토지 취득 동그라미. 제일 밑에 토지 거래 허가제 동그라미. 요렇게 법률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법을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다면 오른쪽 63페이지 드디어 용어의 정의가 나타났고, 자, 이 법을 공부하려면 다음 용어를 알아야 된다 해서 모두 몇 개? 3개를 제시합니다. 이런 용어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떠나서라도. 자, 오른쪽 1번 부동산 등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 부동산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 지금.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등에다가 강조하니까 동그라미를 딱 찍으시고, 원래 부동산이 뭡니까? 하면 바로 밑에 토지 또는 건물을 부동산이라 해요. 근데 부동산 등 했으니까 토지, 건물 말고 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줄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굳이 묻는다면 밑에다가 분양권 점 찍고 입주권 2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부르고 이것들도 거래를 하면 신고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 하나 의미를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 외국인도 신고해야 된다. 포함한다. 이랬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매수인, 매도인 줄을 닦아 놓고 이 사람이 거래 당사자니까 임대인, 임차인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게 매매만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다가 그 옆에다가 매매만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뭐라고 부른다?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매만 신고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3번 내려가면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등은 뭐냐 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 거래 허가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고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특례가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잘 못 알아보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얼굴 새카맣고 머리 노란 놈들, 그죠? 이게 외국인 맞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 등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원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가 외국인이에요. 맞죠? 그죠? 특징은 얼굴 노랗고 머리가 노란 사람들, 그죠? 이게 외국인이라면 지금 외국인 등 하고 돌았다니까요. 그죠? 그럼 등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봐요. 국제연합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국제연합을 UN이라고 부릅니다. UN. 하나만 더 적죠. 외국영사관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외국영사관.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지만 등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국인 말고 국제연합 UN의 기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하나 삽니다. 뭐 자기들 사무실을 만들겠지, 그죠? 그럴 때도 외국인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외국 영사관에서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 자기들 영사관으로 쓰거나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그것도 외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외국인 등 하는 말은 그런 개념이고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연인인 대한민국 국적만 없는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고 그 말고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등까지 전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서론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63페이지 중간 내려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해놓고 자 1번 목적 목적이 가볍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이 진행됩니다. 자, 방금 했지만 2번 거래 당사자 설명했습니다.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거래 당사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위에서 수업했던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 별표입니다. 신고 대상. 자, 어떤 물건을 거래하면 신고하느냐. 그 신고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객관식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줄 것입니다. 기업, 토지를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니은, 건축물을 매매하면. 그리고 두 개를 모으면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건 부동산을 매매를 이제 그렇게 갈라서 설명한 거죠. 넘어가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입니다. 아까 권리 뭐라고 배우셨죠? 분양권, 점찍고, 입주권 이렇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인데 그를 분양계약과 같은 말이에요. 다음의 법에 따른 했으니까 밑에 법이 자그마치 모두 몇 개가 나타난다? 8개가 쫙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8개 법을 암기한다. 그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시험에 다 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니까 하나 사겠대요. 그럼 여러분 A를 보고 대우 푸르지오가 공급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 공급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공급이라는 게 결국 하나 팔았다 이 말이고 하나 샀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공급 계약도 신고 대상인데 이런 공급 계약이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공급을 한다고. 그래서 그 법이 주택법 보이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런 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자, 그럼 이 법을 다 암기한다는 건 무리고 그 옆에다가 크게 적어봅니다. 건축법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공급계약하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건축법은 거기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하나 찾아내는 게 이 8가지를 다 암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근데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등을 통해서 이러면 굉장히 친근하게 배운다고.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공급계약하면 막 딸려 들어가고 싶어지니까 거기에 건축법이 없다는 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옆에다가 건축법 X 적어놓고 이런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박스 밑에 니은 위의 기역에 따른 즉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런 지위의 매매계약이 공급계약이니까 똑같이 신고 대상이고 디귿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걸 옆에다가 입주권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입주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리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에 따라 역시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디귿 리얼을 묶어서 입주자라고 부릅니다.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위에 니은은 옆에다가 분양권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공급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분양권. 분양권은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여러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A에게 공급을 하면 이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죠. 이 공급계약은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A가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피를 많이 주면 팔 수도 있잖아. 그죠? 분양권을 팔면은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양권도 매매하면 신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뭔가 하면 디귿의 도정법 거기 줄 하나 꺾고 리얼의 빈집 소규모에 관한 법률 그 두 개에 의해서 뭐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 대상이 억수로 많은 것 같지만 단조롭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하는데 이 물건이 무엇일 때 신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부동산이 뭐죠?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그럼 아파트는 건물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아파트 매매하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8가지 법에 따라 공급계약 신고 대상이에요.
그때 8개 법을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은 X다. 그거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 공급받은 자가 이것을 파는 것을 분양권을 판다 그래요. 분양권도 매매하면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 2개 법에 따라서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니까 크게 보면 4가지잖아. 그죠? 첫째 뭐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2번째 공급계약, 3번째 분양권, 입주권이 신고 대상이다. 이런 물건들을 뭐 했을 때 신고한다? 매매했을 때만 신고한다고. 됐죠? 그럼 크게 복잡한 것들도 4개를 정했고 바로 밑에 그 말이 따로 오죠. 자, 4번 신고 대상 계약 찾았습니까? 매매 계약으로 한정된다. 다시 매매 동그라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 바뀌는 방법이 매매하면 소유자가 달라지죠.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신고 대상인 것은 세금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 세금을 받아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세를 받으려고 매매만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는 양도세나 소득세 이런 거하고 관계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자가 바뀌는 게 매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집주인이 바뀌는 방법. 매매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경매로도 주인이 바뀔 수 있죠. 경매로도. 그런 거 신고 안 한다고. 상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주는 수도 있죠. 죽어서 주는 것. 상속도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 신고 안 한다고.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정려, 아파트를 너 해라. 주는 걸 정려라고 그래요. 정려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 신고 안 한다니까. 뭐 대물, 변제, 교환,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고 대상은 매매만 신고합니다. 자, 이제 5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하니까 1번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옆에다가 60일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60일 내로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얼마로 바뀌었죠? 30일. 그러니까 2달 내로 신고하라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1달 내로 당겨졌어요. 규제가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왜 강화되는가 하면, 자, 2달 내로 신고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되는 거예요. 자, 이게 5억짜리 아파트예요. 실제 팔리지도 않았는데 6억으로 매매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6억으로 거래 신고하겠죠. 그죠? 6억으로 했는 걸 다시 보름쯤 있다가 7억으로 또 매매 계약을 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사람이 탁 보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보름 만에 6억이 되더니만 또 보름 만에 얼마? 7억이 막 가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빨리 7억 5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라고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2달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달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이 계약 깨진 계약이다. 깨졌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만 얼마로 띄워놨다? 7억 5천으로 실거래가를 띄워놓는 거지. 이거를 방지하려면 이거 기간을 확 줄여야지 그런 작전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는 며칠 내로 한다? 30일 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숫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하면 30일 하면 50점밖에 안 돼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 체결일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갑하고 을이 이걸 6억에 사고 팔았대요. 그럼 사고 팔았으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1월 1일 계약금 1억 지급하기로 하고 2월 1일 뭐 중도금을 4억 지급하고 3월 1일 잔금을 1억 지급하겠다. 계약서를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6억이 되잖아요. 계약서가 이렇게 나왔다면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되죠?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지금 줄 것이었잖아.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체결일이 언제죠? 1월 1일. 그럼 이날로부터 30일 내로니까 1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이 개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렇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주름 꺼놓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바로 밑에 신고관청. 자,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바로 밑에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부동산이 있는 이렇게 말했다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합니다. 강남에서 영업하면 강남구청이 등록을 하는 등록관청이죠. 그럼 강남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 물건이 제주시에 있는 토지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개공사 제주도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거래할 수 있지, 그죠? 고객 중에 제주도 땅 하나 사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6억에 사고 팔았다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자, 다시 중개업을 어디 사고 있다고요? 서울 강남에 사고 있다니까요. 근데 땅이 어디 있는 땅이라고요? 제주시에 있는 땅이라 그랬잖아, 그죠? 제주시 땅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신고를 30일 내로 해야 되잖아요. 매매했다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아유, 감각 떨어지죠. 지금 줄 끊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줄 끊는 거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줄 끊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된다? 제주시에 신고해야 된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를 뭐라고 부른다? 신고관청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됐습니까?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 그러면 신고 기한 30일 내로 해야 되고 장소도 알았다면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6번 신고 의무자. 자, 1번에 줄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 줄자 것입니다. 오른쪽 6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찾겠습니까? 오른쪽 6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인 경우 찾았습니까? 줄자 끊고. 그건 이제 1, 2 두 사람을 줄을 꺼드렸는데 주목합니다. 자, 강남에서 A가 영업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고 팔았다고 치면 6억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1번 줄 것이었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그때 개공사 없이 그림 봅니다. 그림.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직거래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신고한다? 1번 줄 것이었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누구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뭐 중개를 했는 거잖아, 그죠?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자, 1번 줄 끊고 2번을 줄을 끌어들였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어느 게 더 잘 나올까요? 1번 직거래인 경우 이거 줄 것이었잖아요, 그죠? 당사자들이. 2번 중개거래인 경우 지금 줄 제목에 줄을 것이었잖아요. 만약에 둘 다 중요하지만 나온다면 어느 게 더 잘 나올까요? 2번이 잘 나와요. 여러분은 중개업을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일단 2번을 잘 봐야 된다고. 둘 다 중요하지만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았어. 직거래를 했으면 어떻게 신고합니까? 왼쪽 64페이지 하단 기업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신고 일단 제목의 동그라미 옆에 설명하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떠나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항상 신고는 매매만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또 나오잖아 봐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갑을 매도 매수인이 손잡고 가서 공동으로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거래를 할 때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근데 니은 국가 등 거기 또 별표입니다. 한쪽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가 있다 없다? 있겠죠. 여러분이 국가 땅을 하나 사거나 국가가 내 땅을 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국가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라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하면 다른 상대방은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는 두 사람이 손잡고 가서 신고해야 돼요. 공동으로. 근데 한쪽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편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하고 거래하면 왜 국가가 신고하도록 법을 만들었을까요? 국가는 거짓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습니다. 저 개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국가는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일이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 등하고 거래하면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그때 국가 등이 누구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65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A. 공공기관의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거를 국가라고 본다고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어떤 거? 서울시청에서 땅을 샀다. 아니면 서울시청에 땅을 팔았다. 이런 게 공공기관이잖아. 지금 대충 느낌 맞죠? 이런 것들을 국가 등이랍니다. B.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 등으로 보겠다. 됐습니까? 자, 바로 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매도 매수인이 거래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잡고 가서 그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6억으로 사고 팔았으면 6억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을이 야 5억에 신고하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야 6억에 팔았는데 5억에 신고 못한다. 이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공동으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공동신고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을 때문에 갑이 신고를 못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온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갑이 단독으로, 매도인이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갈로 열고 사유서 더하기 받아쓰기 합니다. 혼자 왔으니까 왜 혼자 왔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사유서 더하기 계약서 갈로 닫고 그 두 개를 지참해서 혼자 신고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사람이 6억으로 사고 팔았는데 매수자가 야, 자꾸 5억에 하자. 그러면 이제 공동신고. 그럼 이 사람이 그래 5억에 하자. 이러면 거짓으로도 신고가 됐겠지. 나는 5억에 신고를 못 하겠다. 그러면 거짓 신고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혼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갈 때는 뭐를 가져간다? 사유서 가져가야 돼요. 사유서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사유서. 나 갑은 6억에 팔았는데 을이 자꾸 5억에 신고하자 하여 혼자 합니다. 이게 사유서입니다. 그때 자꾸는 2번 들어가도 되고 3번 들어가도 돼. 그리고는 6억의 계약서를 지참해서 혼자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이 딱 제출을 하면 을은 어떤 사람이 되죠? 나쁜 놈이 되고, 나쁜 놈은 그만이래. 나쁜 놈은 아니고 신고를 거짓으로 요구한 자가 되잖아. 자동으로. 그죠? 을한테 뭐 날아갈까요? 그 서류 딱 들어가면 을한테 뭐 500만 원 과태료 딱 날아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무조건 500이라 그랬잖아. 그죠? 거짓 신고를 요구하는 자도 500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익혀놓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당사자들이 신고하는 모습이었다면 밑에 2번 중개거래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자, 첫째 기억.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줄 거야 되죠. 해당 개공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약해요. 해당 개공사가 반드시 하는 거 딱 넣어 놓으셔야 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공사가 모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개를 했을 때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고가 아니고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신고하는 거예요.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하니까 당사자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시험에 이래 나온다고. OX, O예요.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약하다니까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옆에 적었잖아. 그 바로 밑에 니은. 그러니까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개공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된다. 이까지도 강조했고, 디귿. 개공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하나의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렇게 개공사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개공사 2명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공동중개라 그래요. 그러면 개공사가 2명이면 누가 신고할까요? 그걸 공동으로 다 신고해야 돼. 개공사 2사람이. 근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유서에다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를 이제 신고하는 의무자를 공부했다면 드디어 본론입니다. 내려가면 2번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돌았습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입문서지만 시험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신고를
1월 1일 계약을 했으면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아파트를 사고 팔면 신고한다는 거 들으셨죠 지금? 그때 아파트를 사고 팔았어. 그럼 신고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뭐 신고해야 될까요? 얼마에 팔았는지 이 말이 거래대금 신고해야 돼요. 그 실거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하신 분은 얼마에 팔았는지 이러지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 거래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신고해야 될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더. 거래대금 그랬고 또. 그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그래요. 표준말로는. 그래요.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해야 되는 거 맞아요. 사는 건데 지금 책 보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뭐 내 돈이다 아니면 은행 대출 받았다 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해야 돼요. 또 뭐 할까요? 그렇지. 이게 1번이 나와야 되지. 아파트를 사고 팔았으니까 매도인은 누구 매수인은 누구 인적사항 신고해야 돼요. 그래요. 또 신고해야 될 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예? 그렇지. 계약일자도 있어야 되겠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되니까 계약일자도 반드시 신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대체적으로 만약에 자료를 안 보고 대답하셨으면 부동산 박사급입니다. 박사급. 이 정도 대답은. 그죠? 자, 지금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신고사항은 밑에 양이 쫙 뚫어지만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한 4분 정도 정상적인 대답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고사항이 뭐냐 하면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고해야 돼요. 동그라미. 자,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2번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 거기 중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공사가 있으면 개공사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때 박스 기억 개공사 인적사항 개공사 이름 적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상호 미래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해야 돼요. 3번 말하나 마나 계약 체결한 날짜 중요하겠죠. 계약 체결일 개 동그라미. 여러분 계약 체결일을 기억하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과 기한도 신고합니다. 조 동그라미. 5번 대상 부동산의 종류 종 동그라미. 이게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그거 신고해야 안 되겠어요. 종류. 밑에 6번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신고해야 돼요. 그때 지 동그라미.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그것도 지 하지 말고 목 해요. 그거는 왜 그러면 지 세 개 동그라미 하면 완전 라디오 꺼지는 소리 나니까 지목 하고 이제 리듬 타는 거예요. 목 동그라미. 그리고 면적도 신고해야 된다. 아파트 같으면 30평인지 15평인지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7번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해야 돼요. 그때 실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를 그죠?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공통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공통신고라는 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거기 동그라미 했는 거를 교재 제일 밑에다가 그러니까 65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따라갑니다. 신고 사항이 뭡니까?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고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사항이다. 그죠? 처음 들으니까 좀 어색하다, 그죠? 근데 어색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씩만 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일주일만 하면 반드시 연결됩니다.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만 읽어야 되는데 또 입 벌리고 한 30분 읽으면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이상하게 됐다고.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한 번만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도그라미 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인이 뭐? 인적사항. 이제 시험 칠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인적사항. 걔가 뭐죠? 계약일자. 계약일자가 나오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동그라미 한 것들이에요. 면이 뭐죠? 면적, 실거래 가격, 실가가 제일 중요하고, 조건과 기한, 중이 뭐였죠?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아까 대답했는 분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것도 신고사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자금 조달이라는 말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신고하는 것은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인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는 그죠.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조정지역이면 무조건 두 가지를 더 신고해야 돼요. 1번 자금 조달 계획.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은행에 대출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입주할 거다. 안 할 거다. 입주 계획도 신고사항이에요. 입주 계획.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신고제 이번에 9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는 다 맞다. 하나는 복수 정답 나왔어요. 원래 시험 기관에서는 3번이 정답이다 이랬는데 4번도 답이 된다. 그 두 개가 복수 정답이 돌았는데 그때 요 문제가 나왔다고. 시험 기관에서 살짝 오해했다고요. 오해했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는 그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다. 그럼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신고해야 돼요. 자,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이에요.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서울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은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아파트 대출 70% 정도까지 해줬었어요. 근데 조정지역이 딱 되면 이제 투기를 막기 위해서 40%로 확 내려오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서울은 투기 과열 지구고 조정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가격에 관계없이 뭐를 신고해야 된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그 다음에 입주한다, 안 한다를 신고해야 돼.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 조정지역이 아니라더라도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이면 자동으로 두 개는 신고하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이면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신고사항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울은 투기지역이고 조정지역이니까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에다가 두 가지를 더 신고하는 거예요. 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그죠? 자, 여기 공통신고사항. 그런데 투기 조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6억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은 아마 투기 과열지구는 아닐 겁니다. 아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강원도 홍천에서 5억짜리를 거래했다. 신고할 필요 없어요. 얼마? 6억을 넘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딱 잡습니다. 좀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뭐를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사항에 대해서 지금 물었습니다. 자, 이게 공통신고사항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신고해야 돼. 그런데 이번에 도입이 됐다고 법인이면 추가 신고사항이 있다. 이렇게 도입이 되고 이 법인의 추가 신고사항은 원래 그러니까 이번 막 32회 시험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시험에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자, 앞에 있는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은 공통신고사항이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신고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누가 추가로 한다? 법인이 거래를 하면. 자, 주목해 봅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여기 파는 사람, 갑이 법인일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그 땅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법인하고 거래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법인이 매도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법인일 수도 있죠. 여러분 개인 땅을 삼성전자에서 이 땅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법인일 수도 있잖아. 그죠? 자, 다시 잘 듣습니다. 매도인이 법인일 수도 있고 매수인이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둘 다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법인하고 거래하면 추가로 신고하는 거예요. 법인하고 거래하면. 자, 뭐를 하느냐 하니까 교재 66페이지 제일 상단.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줄 거 봐요.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은 권리잖아. 그죠? 이런 권리들은 법인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뭐 했을 때? 아파트를 사고 팔았을 때는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데 개인이 거래를 해서 폭등할 수도 있지만
법인이 자금력,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아파트 50채씩 사가지고 이걸 막 파니까 뭐 거래가 이제 폭등했다라고 국가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거래하면 다시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추가로 신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기억. 법인의 등기사항. 이 법인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신고합니다. 등기 현황. 니은. 법인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어느 해당되는지 해서 A. 줄 것쳐 상대방이 개인이면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B. 상대방이 법인이면 B의 두째 줄 것에 보면 역시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지금 많이 읽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법인하고 거래하면 그 법인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를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법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이거나 친척인지를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특수관계인 거래요. 법인을 관리할 때. 법인이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 주식을 자기 자식한테 주면 이건 특수한 관계자잖아요. 이게 그죠? 특수 관계자들이 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거래한 자가 그 법인의 임원인지 친족인지도 신고하라.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 사항으로서 매수자가 법인일 때만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법인이라면 기억. 왜 법인이 이 주택을 삽니까? 취득 목적 적어내야 돼. 그 뭐 기숙사용이다, 투자용이다 이런 식으로 취득 목적. 당연히 니은의 이용 계획. 입주한다 안 한다 입주 계획. 그 다음에 디귿 당연히 나와야 되죠. 법인이니까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은 별도로 신고하는 거예요. 매수자면. 그러니까 법인이 아파트를 사면 뭔가 까칠하게 지금 신고한다는 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내려가서 큰 3번 법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자, 이거는 했잖아요. 여기 했잖아요. 지금 법인 추가 신고 상황은 그렇고 법인 외의 자 개인이 하더라도 투기적이나 조정지역이면 이거 2개 신고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6억 이상이면 2개 더 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번 법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3번의 첫째 줄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은 금액이 얼마? 6억 이상일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아까죠? 강원도 홍천에서 5억짜리를 사고 팔면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죠? 6억 이상이면 6억의 동그라미. 그런데 바로 밑에 줄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밑에 있는 것들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밑에 박스 1번에 중간에 뭐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그 다음에 2번 중간에 입주할지 여부. 거의 입주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2가지를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여기 적어놨잖아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가야 돼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아니면 실거래가가 얼마? 6억 이상일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일반에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처음 들으니까 좀 빡빡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확인해서 나갈 거예요. 내려가면 3번 신고 내용이 검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래서 이게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니까 6억으로 사고 팔았다고 실거래가 신고가 돌았어요. 근데 이 6억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검증한다 그래요. 자, 제일 밑에 놓으면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거래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등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에 줄 것입니다. 검증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은 누가 운영한다고요? 국토장관이 운영한다. 그 시스템은 국토장관이 만들고 오른쪽 올라갑니다. 큰 상단의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신고 관청은 동그라미 해놓고 마지막 줄에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를 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신고 관청이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신고 관청은 어디죠? 신고 관청은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이 검증하는 거예요. 시험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를 구축하면 국토장관이 검증한다. 거꾸로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밑에 내려오면 큰 2번 신고 내용의 조사. 자, 1번
신고 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6억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6억이 아닌 것 같아. 또는 그 동네는 대체적으로 7억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6억으로 사고 팔았다고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나 계약서를 제출하시오.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이때 국토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해제 등 신고 등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하거나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것.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놓고 마지막 줄에 줄 것입니다.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제는 실제 신고사항을 나가서 조사도 해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간략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뭐죠? 부동산, 토지, 건물, 그럼 대표적으로 아파트라고 치고를 매매하면 신고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이제 4번은 뭡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고 올해 문제도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목 잘 보셔야 돼. 부동산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택에 대해서 뭐 했을 때 매매가 아닌 임대차도 신고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토지 임대차 이런 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지. 그죠? 이 주택 임대차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10분 쉬었다가 주택 임대차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래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